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준 메타입니다. 인도 뉴델리 출신으로 지금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산하경제연구원에서 5년간 일하다가 단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가난을 딛고 올라서고 어떤 나라는 영원히 제자리인가? 그 답을 찾으러 싱가포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제가 찾던 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에릭 톨레프센 교수님의 첫 강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노르웨이 출신의 산업사학자,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 전 세계 47개 나라의 흥망성쇠를 40년간 연구해온 분이셨습니다. 세계은행,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국제금융기관의 수석 자문을 지내셨고 각국 정부의 산업정책을 직접 설계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오른쪽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반듯하게 차려입은 검은 정장, 칭화대학교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 웨이 젠밍이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나라 전체의 경제계획을 세우는 최고기관 파견연구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라는 소문이 강의실에 먼저 돌았습니다. 그 웨이가 제 옆에 앉은 프랑스 출신 소피 르클레르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소피는 파리 정치대학원 출신으로 유럽연합 경제정책, 싱크탱크, 전문 연구기관에서 일하다 유학을 온 친구였습니다. 웨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이라던데요. 싱가포르까지 와서 한국 경제를 배워야 한다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반도체 하나 운 좋게 선점한 것 빼면 분석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소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K-팝이랑 드라마는 알겠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저도 속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나라.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백발이 성성한 70대 초반의 노신사. 화려한 옷차림 하나 없이 낡은 트위드 재킷에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습니다. 교단 앞에 서시더니 아무 인사도 없이 학생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웨이의 거만한 표정도 소피의 무관심한 눈빛도 모두 그 시선 안에 담겼습니다. 그러고는 칠판에 조용히 한 줄을 적으셨습니다. 2026년 4월. 전 세계가 흔들리는 지금 유독 몸값이 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웨이가 피식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아닙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는 이 시국에 에너지와 제조업 양쪽을 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소피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어 칠판에 두 글자를 쓰셨습니다. 한국. 웨이가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이요? 실례지만 교수님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한국은 인구도 줄고 내수 시장도 작고 머리 위에 북한을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짧게 그러나 날카롭게.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저를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웨이가 다시 반박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의 입이 천천히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웨이가 처음으로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단순한 경제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직감했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숫자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79달러. 1960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의 평균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해 인도는 85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183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은 254달러였고요.
그러니까 1960년에 한국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습니다. 웨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으니까요. 그 뒤로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살려낸 거죠. 원조를 받아서 큰 나라를 두고 대단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웨이 씨,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웨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많겠죠. 수십 개국은 될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7개국입니다. 지구상 나라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147개국 중에서 6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는 몇 개입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 웨이의 팔짱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있었으니까요. 안보를 미국에 맡겨놓고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구조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소피가 웨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주어진 거 아닌가요? 한국만 미국 우산 아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웨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60년을 딱 3번의 도박으로 압축합니다. 이 3번을 이해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보입니다. 첫 번째 도박. 1983년 반도체. 반도체란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부품입니다. 이것 없이는 현대의 어떤 전자기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1983년 당시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고 공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삼성 회장이 전격 선언했습니다. 반도체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웨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모하군요. 당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었는데 맨손으로 뛰어들다니.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10년 안에 망한다고. 그런데 지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1980년. 일본 54%, 미국 37%, 한국 0%. 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여셨습니다. 2025년. 한국 60% 이상. 일본 6%. 웨이가 순간 굳었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이 6%로 쪼그라들고 제자가 60%를 가져간 거네요. 두 번째 도박. 1997년 부도 직전에도 포기하지 않다. 1997년 한국은 국가 전체가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외환, 나라끼리 거래할 때 쓰는 외국 돈이 바닥나면서 국제통화기금, 나라가 파산 직전일 때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관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측했습니다. 회복하는데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이때 보통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드는 산업부터 포기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꿈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브라질이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구조조정, 기업과 산업을 뜯어고치는 것을 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를 만드는 산업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산업들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15년이 걸릴 것이라던 회복을 단 3년 4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웨이가 이번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환율 덕분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늘어난 거고 구조적인 실력이라기보다는 환경의 도움이었던 거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환율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달랐습니다. 국민 400만 명이 장롱 속에 넣어뒀던 금을 자발적으로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피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웨이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박. 2010년대 잘 나갈 때 판을 뒤집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박이기도 하죠. 201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내연기관차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가장 잘 팔리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쓸어 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보통 기업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것을 더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성기에 조용히 전기차와 수소차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웨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트렌드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뜨니까 따라간 거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전기차에 본격 투자를 시작한 건 테슬라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훨씬 전입니다. 당시 업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을 두고 왜 불확실한 곳에 돈을 쏟아붓느냐고요. 그리고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순위. 한국 3위. 하이브리드, 전기와 기름을 함께 쓰는 차의 성공에 취해 전기차 전환을 머뭇거리던 일본은 9위로 추락했습니다. 웨이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세 번의 도박. 세 번 모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 번 모두 이겼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웨이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강의 시작 전 그 거만한 미소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뭔가를 필사적으로 계산하는 듯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것을. 교수님이 잠시 물을 한 모금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과거 이야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입니다. 2026년 4월,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뛰어들고 있는 곳들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단어 하나가 떴습니다. 방산. 무기를 만들고 파는 산업입니다. 웨이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방산이요? 교수님, 한국이 무기를 판다고요? 탱크 한두 대 팔았다고 방산 강국 흉내를 내는 건 아닙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진짜 방산 강국들과 같은 선에 놓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방산 기업 7곳의 수주 잔액, 앞으로 받기로 계약된 돈이 1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24%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은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 넘습니다. 웨이의 실소가 멈췄습니다. 소피가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 국가 예산 전체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사느냐입니다. 폴란드입니다. 노르웨이입니다. 에스토니아입니다. 루마니아입니다. 이라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소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요. 폴란드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군사동맹 회원국인데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 두고 왜 한국 걸 삽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유럽 나라들이 앞다퉈 무기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K2 전차와 동급의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납품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독일의 대답이 7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코앞인데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K2 전차는 2년에서 3년이면 납품 가능했습니다. K9 자주포, 스스로 움직이는 대형 대포는 더 빨랐습니다. 성능도 실전에서 검증된 수준이었습니다. 웨이가 반박했습니다. 납기가 빠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한국이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전 경험도 없는 무기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70년째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핵무기에 미사일에 포병 전력까지. 그 위협을 70년 동안 매일 마주하며 만들어온 무기입니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극한의 환경을 가정하고 만든 실전형 장비라는 것이죠.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협이 실력이 된 거네요. 웨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사진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폴란드의 공장 부지. 그런데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현지의 다연장 로켓 한꺼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쏘는 무기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서 유럽 땅에 직접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되는데 왜 현지에 공장까지 짓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팔면 거래가 끝납니다. 하지만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들과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 보수, 무기를 오래 쓰려면 꾸준히 고쳐야 합니다까지 한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군사안보 자체가 한국과 연결되는 겁니다. 소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거군요. 폴란드의 안보가 이제 한국에 달린 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파는 나라의 눈치를 봅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다시 사야 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맡겨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외교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웨이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0억 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70억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의 상당량이 지나가는 좁은 바닷길이 봉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중동 나라들이 방공 시스템,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장치를 긴급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들이 선택한 것이 한국의 천국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한국 방산의 몸값이 오르는 구조네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방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웨이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저는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시작 전 한국 분석이 왜 필요하냐며 비웃던 그 사람이 지금은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로. 그 변화가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챗GPT, 구글 제미나이, 메타 AI, 아마존 알렉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웨이가 팔짱을 낀 채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죠.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쇠붙이입니다. 웨이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쇠붙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도
이 부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HBM이라고 불리는 초고속 기억장치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 HBM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원형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 회사의 이름이 절반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전 세계 HBM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가 채웁니다. 역시 한국 기업입니다. 웨이가 순간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지금 당장이 그렇다는 거지. 중국이 반도체 굴기,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 전략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웨이 씨,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HBM을 만들 수 있습니까? 웨이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 장의 반도체를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으로 연결하는 기술. 40년을 쌓아야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4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핵심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나라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네요. 웨이가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굴복하는 대신 소재 국산화, 외국에서 사던 것을 자국에서 직접 만드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3년 만에 핵심 소재 대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웨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3년 만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년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웨이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받아들이려 애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무서운 나라네요. 저는 그 순간 웨이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에서 강의 시작 전에 그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속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LNG. 운반선 액화천 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특수 선박이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동 대신 다른 곳에서 가스를 사오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특수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손에 꼽힙니다. 고부가 가치 대형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이 결국 한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웨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박 없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무기, 조선. 어느 하나만 있어도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셋을 동시에 갖고 있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국을 흔들면 자신들의 공급망이 먼저 흔들리니까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 거네요. 그 말에 웨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웨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 장면 하나가 어떤 데이터보다 더 강렬하게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진짜 목적은 한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강의를 멈추셨습니다. 지금까지 무기, 반도체, 조선을 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진 스테인리스 파이프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 수백 개의 대형 탱크들.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만드는 약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맞고 있습니다. 웨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약도 만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제약 강국은 스위스, 미국, 독일 아닙니까? 한국이 거기에 끼겠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치료제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일반 약은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용해 만듭니다. 암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 치료제, 희귀 질환 치료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은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것이라 온도, 습도, 청결도를 극단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수백억 원짜리 약이 한순간에 폐기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대량으로, 빠르게, 높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그 손에 꼽히는 공장 중 하나가 한국에 있다는 거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의 생산을 맡기는 곳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이자입니다. 노바티스입니다. 로슈입니다. 소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들이 한국 공장에 약 생산을 맡긴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자존심 강한 제약회사들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효율성과 품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웨이가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어조가 아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결국 위탁 생산 아닙니까? 설계는 다른 나라가 하고 한국은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하청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웨이 씨, 그 논리대로라면 세계 최고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도 하청업체입니까? 세계 최고의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롤스로이스도 하청업체입니까? 누가 설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없으면 안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소피가 작게 웃었습니다. 웨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2025년 말 미국에서 중요한 법이 생겼습니다. 생물보안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약 생산 과정에 참여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법이 생기자마자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중국 대신 새로운 생산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길이 향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밀어낼수록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무기 산업에서 봤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의 몸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웨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결국 한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군요. 그 말에는 아까의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정하기 싫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1년입니다. 불과 15년 전입니다. 당시 스위스와 미국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또 그 패턴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뛰어드는 나라. 그리고 결국 이기는 나라.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르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도 입장에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인도가 먼저 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 한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웨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불편함.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듯한 체념.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단어만 떠 있었습니다. 미래.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곳은 현재가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웨이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조명을 약간 낮추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래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기술들. 하지만 10년에서 20년 뒤 이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순간 세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기술들에 이미 뛰어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빛과 열을 냅니까? 수소 원자들이 서로 부딪혀 합쳐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핵융합 에너지란 이 태양의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석유와 가스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닷물에서 연료를 얻고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패권이 무너집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전쟁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기술을 완성한 나라가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됩니다. 웨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 바뀐다는 말이군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도넛 모양의 거대한 장치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K-스타입니다. K-스타라고 읽습니다. 한국이 만든 인공태양 장치입니다. 이 K-스타가 최근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섭씨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초고온의 기체 상태. 물질을 48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양 중심부보다 7배 뜨거운 온도를 48초 동안 붙잡아 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한 기록입니다. 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AST라는 장치인데 상당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EAST도 훌륭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지금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특별히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90년대입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규모로 보면 이런 연구를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 그 패턴이군요.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웨이 씨가 처음으로 스스로 그 패턴을 말했습니다. 웨이가 잠시 굳었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금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로 처리합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처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일반 컴퓨터가 수백만 년 걸려 풀어야 할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소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백만 년을 몇 분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지고 암호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인공지능의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군사금융 암호가 한순간에 뚫립니다. 어떤 나라가 이 기술을 먼저 갖느냐에 따라 세계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웨이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암호가 뚫린다는 말씀은 어느 나라의 군사기밀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웨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이 됩니까?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천천히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웨이 씨, 오늘 강의 내내 저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 때 미국과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 삼성이 바이오 의약품에 뛰어들 때 스위스와 미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한국이 핵융합 연구를 시작할 때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웨이 씨가 오늘 아침 이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한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웨이가 천천히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소피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뛰어든다고 하면 이제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소피의 그 말을 들으며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한국 분석이 왜 필요하냐며 비웃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밤하늘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로켓 한 대.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리호. 대한민국. 1970년대 한국은 로켓은커녕 비행기 한 대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한국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름이 누리호입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독자 발사체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위성을 우주궤도, 지구를 도는 길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습니다. 로켓 기술은 미사일 기술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혼자 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처음에 2번 실패했습니다. 나로호라는 이름의 발사체가 2번 모두 추락하거나 폭발했습니다. 국제적인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을 다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로 결국 해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로켓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로켓을 쏘는 게 실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지도, 날씨 예보, 위성방송.
이것들이 모두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 사람이 만든 별 덕분에 작동합니다. 전쟁에서는 군사정찰과 미사일 유도도 위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체 발사 능력이 없으면 필요할 때 다른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쏘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제 그 의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에는 헬륨3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핵융합 에너지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달은 단순한 꿈의 공간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자원에 보고 귀한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핵융합 연구에서 달 자원까지. 한국이 그리는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한 세포들의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유전자 기술입니다. 유전자란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키가 얼마나 클지,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운지가 모두 유전자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이 설계도를 읽고 수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신의 영역에 가까운 이야기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논쟁도 큽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기술입니다. 기존의 새로운 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비용도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수백만 가지 물질 조합을 빠르게 분석하면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이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웨이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AI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야는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점은 속도와 인프라입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 그리고 반도체에서 쌓아온 초정밀 제조 기술.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한국의 신약 개발 경쟁력이 나옵니다. 웨이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르준,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봤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어떤 산업이 커집니까? 의료 산업입니다. 건강관리 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이 한국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은 의료기술을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겁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위기가 산업이 된 거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로 바꿨습니다. 인구 감소를 의료기술 혁신의 연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약점조차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웨이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저와 소피가 동시에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 같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시작 전 한국 분석이 왜 필요하냐며 비웃던 그 사람. 지금 그는 인정하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화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40년간 47개 나라를 연구했습니다. 흥한 나라, 망한 나라, 중간에 멈춘 나라. 수만 페이지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분필을 들어 하얀 칠판에 천천히 적으셨습니다. 왜 한국만이었는가? 교수님이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브라질도 한때 한국과 같은 꿈을 꿨습니다. 1970년대 야심차게 산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항공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자 포기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두입니다. 철광석입니다. 6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프로톤이라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독자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줄었고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프로톤은 중국 기업에 지분을 넘긴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천혜의 자원과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핵심 수출품은 석탄과 파묘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멈췄습니다. 위기가 오자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웨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한국만 멈추지 않은 겁니까? 교수님이 웨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웨이 씨, 오늘 강의 내내 그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답을 드릴 차례군요. 교수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교육열이 강한 나라는 많으니까요. 그 다음엔 정부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주도 산업 정책을 편 나라도 한국 말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천천히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은 남이 정해준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국제 질서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 배치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질서 속에서 어떤 나라는 원자재를 캐고 어떤 나라는 조립을 하고 어떤 나라는 설계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 자리가 자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나 더 높은 곳을 꿈꾸다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은 선진국만 할 수 있다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전투기는 몇몇 나라의 전유물이라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뛰어들미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번, 위기 속에서 한 번, 전기차에서 한 번, 방산에서 한 번, 우주에서 한 번. 그 선택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선택이 쌓여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반복된 선택의 총합이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웨이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웨이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우주. 모든 분야에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분명 대단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정해준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스스로 강대국이 되어 다른 나라들의 자리를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질서를 거부하고 올라섰는가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웨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두 글자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2026년 4월 지금 한국은 무기를 팔고 반도체를 만들고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우주로 로켓을 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에 취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박해도 굴복하지 않고 견제해도 멈추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올라옵니다. 예측이 안 되는 나라. 함부로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나라.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칠판에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든 나라만 살아남는다. 강의 시작 때 적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리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한국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증거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